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수행과 함께하는 콘택트 렌즈 벼락치기 과정 이제 국시 이틀 남은 상황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 그냥 다시 한번 빠르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각막 렌즈를 착용하는 거니까 거기서 보면 저산소증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이폭시아라고 하는 저산소증, 얘는 각막 부종에 의한 결과입니다. 각막 부종이라는 것은 실질 내에 수분이 증가된 거, 수분이 증가돼서 부은 거를 말합니다. 부은 것. 자, 그래서 자, 실질이 부어서 붓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실질의 조직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민감도 저하되고 세포 분열 속도와 대사 활동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실질 부종이라는 것은 부어 있는 거다. 실질이 수분을 흡수한 상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자, 하드렌즈의 재질, 하드렌즈 종류겠죠. 하드렌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산소 불투과성과 산소 투과성으로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죠. 산소 불투과성이자 최초의 하드렌즈는 PMMA가 되겠고요. 다음에 산소 투과성의 최초는 CAB. 그러다가 실리콘을 개발하게 되고 이제 이걸 두 개를 다 더해서 만든 게 FSA. S는 실리콘, A는 여기 있던 아크릴레이트고 F는 불소죠. 불소, 실리콘. 여기 아크릴레이트, 레이트. 자, 이런 걸 다 더해서 만든 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FS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PMMA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광학적으로 다 좋다.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다. 단 DK가 엉망이다. DK가 완전 엉망이다. 수분성 이런 게 엉망이라서 렌즈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다 좋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것도. 이러니까 우리가 뭘로 쓴다? 안내 렌즈. 눈 안에 넣는 렌즈의 재질로 쓰죠. 재질로 쓴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산소 투과, 가스 투과성 재질을 우리가 이제 RGP라고 부르는 거고요. 최초의 재질은 최초의 RGP는 CAB가 되겠다. CAB는 열경화성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열경화성으로 만들 수 있고, 수분성 안 좋고, DK가 안 좋고, 침착물 잘 생긴다. 그러니까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CAB는 최초의 RGP, 산소가 투과가 된다라는 것 빼고는 그렇게 좋은 거는 별로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의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FSA라는 게 있죠. 불소 실리콘 아크릴레이트를 합쳐서 만든 최근 RGP의 소재고, 얘는 다 좋다. 다 좋다. 유연성도 있고 수분성도 있고 향균 효과도 있고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DK도 높고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점간 거리 보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4디옵터 이상일 때 해준다. 해준다라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 공식을 써서 안경에서 콘택트로 바꿀 때, 콘택트에서 안경으로 바꿀 때 이제 이렇게 풀면 힘드니까 여러분들 외워야죠. 근시랑 원시랑 구분해서, 근시는 안경 굴절력이 콘택트보다 크다.
원시는 안경 굴절력이 콘택트 렌즈보다 작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커진다 작아진다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이거 풀 때는 만약에 렌즈의 디옵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디옵터일 때 10디옵터라고 주어진다면 10mm 즉 VD 10mm를 변화시킬 때마다 변화하면 1디옵터 약 1디옵터 변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근사치를 찾아주시면 객관식 문제니까 충분히 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1디옵터를 키울지 내릴지는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 문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던 애가 안경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쨌든 1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12mm로 늘었습니다. 12mm가 늘었다. 그러면 1.2디옵터를 늘려야 된다. 1.2디옵터와 최대한 가까운 게 11.36. 아마 이거의 답은 객관식으로 나오면 11.25디옵터가 될 수도 있죠. 11.25디옵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근사치로 충분히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드렌즈의 핵심인 눈물렌즈. 하드렌즈와 각막 사이에 생긴 눈물렌즈인데, 이 눈물렌즈를 이용해서 잔여 난시를 교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막의 베이스 커브와 렌즈의 베이스 커브와 각막 베이스 커브에서 각막 베이스 커브가 더 크다. 렌즈가 더 크다. 그럼 렌즈가 플랫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디옵터의 눈물 렌즈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각막보다 작아서 스티프해지면 플러스 눈물 렌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얘가 디옵터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디옵터는 또 반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눈물 렌즈 계산할 때는 혹시 디옵터로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TR 렌즈 시험 렌즈가 44디옵터고 각막이 43디옵터다. 이럴 때 눈물 렌즈 얼마냐 물으면 렌즈에서 각막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죠? 플러스 1.00디옵터. 얘가 작고 얘가 크죠. 플랫하죠. 얘가 지금 현재 스티프한 처방이 되니까 플러스 눈물 렌즈가 나와야 맞는 거다. 무조건 앞에서 뒤를 뺀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GP 렌즈는 구면으로 처방하되 토릭으로 처방하지 않는다. 왜? 눈물 렌즈를 이용해서 내가 약주경선을 기준을 잡잖아요. 우리가 이걸 잡을 때 약주경선 기준을 잡으니까 나머지 한쪽은 눈물 렌즈로 중화시킨다. 렌즈로 중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 렌즈로 중화할 수 있기 때문에 토릭형 눈물 렌즈로 중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RGP는 구면으로 처방한다라는 거. 이 문제는 제가 영상도 따로 수업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 번 보시더라도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골자 검사가 이랬고요. 예문 하나 풀어볼게요. 각막이죠. 이게 각막이 지금 이게 기준이겠네요. 얘가 기준값. 근데 만약에 TR을 7.85로 씌우면 얘랑 같네요. 그러면 눈물 렌즈 없고 자, 7.95로 착용했다. 이렇게 TR을 7.95로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디옵터의 눈물이 있으니까 전체 도수에서 마이너스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해서 300이 되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30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만약에 7.75로 렌즈를 착용했다. 이러면 스티프하게 들어간 거니까 플러스 눈물 렌즈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0.5에다가 이걸 더해야지만 마이너스 300이라는 답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눈물 렌즈를 어떻게 썼는지, 눈물 렌즈 도수가 어떻게 처방 결정을 하는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꼭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썼을 때와 안경 썼을 때 조절량과 폭주량을 비교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콘택트 렌즈와 정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절량도 같고 폭주도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는 말은 조절량, 폭주량 이런 게 정시와 콘택트 렌즈는 다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자, 근시는 무조건 안경이 이득을 보고 콘택트 렌즈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고, 원시는 안경이 손해를 보고 콘택트 렌즈가 이득을 본다. 서로 반대죠. 무조건 원시와 근시와 결과에서는 나오는 것 대부분 다 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만 또 외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콘택트 렌즈지만 여기에는 정시 이렇게 써놓으면 또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시는 안경이 이득, 원시는 콘택트 렌즈가 이득. 둘 중에 하나만 또 생각해 보시면, 외우시면 되겠다. 자, 3중 커브 디자인인데, 렌즈 디자인에 대해서 제일 가운데 이제 기본 커브가 있죠. 베이스 커브라고 하는 부분. 자, 그리고 하드렌즈에서 전면 커브는 우리가 굴절력 커브라고 하죠. 실제 렌즈에 굴절력이 들어가는 굴절력 커브. 그리고 엣지 가장자리라고 하는데, 가장자리는 누가 주변부 커브와 전면 커브가 만나는 부분을 엣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베벨은 주변부 커브와 블렌드 이 부분을 다 포함한 거다. 자, 이 블렌드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자꾸 정션 접합부라고 이제 쓰기는 하는데, 이게 한글화 용어 쓰자 그래서 접합부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브와 커브가 만나는 접합부는 커브와 커브가 만나는 곳. 근데 주변 커브와 전면 커브가 만나는 곳은 접합부라고 안 하고 엣지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커브와 커브를 만나는 곳은 모두 다 접합부, 정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접합부를 부드럽게 만들면, 다듬으면 블렌드라고 합니다. 블렌드. 이렇게 지금 구분을 굳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커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직경을 재면 광합부 직경, 전체 사이즈를 재면 전체 직경, T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많이 헷갈리는 게 베벨이 어디인지, 정션, 접합부가 어딘지, 블렌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딱 구분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직경, 피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데, 전체 직경은 보통 TD라고 나타내지만 가끔 OAD라고 나타내는 출제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렌즈 전체의 길이를 나타내고요. 광합부 직경과 주변부의 두 배를 해서 한다는데 이런 거 굳이 이런 거 안 받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소프트 렌즈의 평균은 14mm, RGB는 평균 10mm가 나오는데 이 평균값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직경을 구하는 방법을 전체 직경은 여기 있는 소프트 렌즈는 HVID 수평 가시홍채 직경에다가 더하기 2mm, RGB 하드렌즈는 빼기 2mm를 해서 전체 직경을 구하시고 피팅 변수에 따라서 더 키우든지 줄이든지를 그 이후에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만큼이. 다음 광학부 직경. 광학부 직경은 옵틱 존 다이아미터니까 OGD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광학부 커브, 즉 기본 커브, 우리가 베이스 커브라고 하는 여기에 베이스 커브를 직경을 길이를 재면 광학부 직경이라고 합니다. 얘는 동공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전체 직경이 60에서 70% 작용하고 산동된 동공 크기보다는 OGD가 커야 한다. 그래야지만 빛번짐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뭐 작은 거 선택할 때, 큰 거 선택할 때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굳이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이스 커브 곡률 반경. 베이스 커브 곡률 반경을 0.1mm 증가시키면 굴절력은 0.5동디옵터 감소된다. 그냥 이거를 이렇게 외우기 헷갈리면 베이스 커브의 한 단계는 0.05죠. 자, 디옵터의 한 단계는 0.25디옵터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움직인다. 하나씩 움직인다. 한 단계씩 움직인다. 한 단계씩. 얘를 키우면 플랫해지니까 마이너스 눈물이 생겨서 얘를 낮춰주게 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이걸 또 무조건 이렇게 외워서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 직경과의 관계는 렌즈 직경이 커질수록 베이스 커브는 더 플랫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TD가 커지면 꼭 기억하세요. 스팁 피팅이 된다. 스팁해진다. 스팁해지니까 베이스 커브를 플랫하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이 얘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경이 커지면 세그 값은 커진다. 직경이 커지면 세그 값도 커진다. 또 커진다.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세그 값, 세그 높이는 표면과 렌즈 후면 사이의 폭을 말하는데 곡률 반경과 직경 등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눈물 저장 기능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 얘는 플랫하면 낮아지고 스티프해지면 높아진다. 이렇게. 자, 접합부, 블렌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제일 끝에는 엣지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여기를 블렌드 또는 접합부라고 한다. 렌즈 후면의 커브와 커브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커브와 커브를 만나는 부분이니까 접합부라고 하고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는 게 블렌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드럽게 하니까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리고 눈물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드렌즈에서 전면부는 무조건 굴절력 단일 커브잖아요. 굴절력이 들어간 단일 커브지만 렌즈의 후면은 기본 커브, 뭐 주변부 커브, 뭐 중간 커브 다양하게 있는데 커브와 커브를 만나는 곳은 전부 접합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커브와 커브가 만나면 전부 접합부라고 하는데 주변부 커브와 굴절력 커브 즉 전면 커브가 만나는 이 녀석만 엣지 가장자리라고 하자, 이렇게 따로 부르자 이겁니다. 이렇게 따로 부르자 이거예요. 이거 빼고는 다 그냥 접합부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거. 자, 주변부 커브, 렌즈 주변부의 20에 30% 좀 차지하고 이거 말면 되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눈물 저장 기능을 한다. 자,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두께, 굴절력, 직경, 재질 등에 의해서 결정 달라질 수 있다. 렌즈 유연성과 관련이 있는데 반비례하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유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 자, DK가 높으면 중심 두께를 더 두껍게 해줘도 괜찮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낮을 때 T로 나누는 것보다 높을 때 T로 나누는 게 나으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각막 난시가 많을 때는 렌즈가 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꺼운 렌즈를 쓰는 게 좋고요. 다음에 두께가 얇을수록 투과율이니까 DK T는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리고 렌즈 움직임이 적다. 그리고 움직임이 적으니까 착용감이 양호하겠죠. 그리고 난시 교정 효과는 감소. 그러니까 렌즈가 얇다고, 중심 두께가 얇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많이 움직이고 착용감에 민감하다 그러면 얇은 게 좋겠지만 각막 난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장단점이 있다. 렌즈의 중력 중심이 전면 또는 앞쪽으로 이동할수록 렌즈의 중심 안정은 어렵다. 왜? 하방이 될 거니까, 하방 안정이 될 테니까, 하방 안정이 돼서 중심 안정이 어렵다. 자, 플러스 렌즈에서는 굴절력을 증가, 렌즈 직경 감소, 렌즈 두께, 베이스 커브 이런 것들을 다 바꾸면 렌즈 중력 중심이 전면으로 이동한다. 자, 근데 잘 보시면 베이스 커브 플랫하게 하는 거나 직경 감소시키는 거나 이것도 플랫해지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이거 두 개 보시면 스티프하게 할수록 렌즈 중심이 후면으로 이동될 수 있다. 왜? 플러스 렌즈는 중심이 무겁고 마이너스 렌즈는 주변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으면 봐두시고, 그래서 문제로 보고 익숙해지면 되고, 나는 이 부분 때려주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플러스 모양 디자인 반대로 하시면 되죠. 플러스 모양이란 말은 중심을 두껍게 하자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5디옵트 이상 근시용 렌즈는 주변이 훨씬 두껍죠. 그러니까 중심을 두껍게 또는 주변을 얇게 하자는 겁니다. 주변을 얇게 해서 두꺼운 가장자리 부분을 얇게 해주는 디자인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렌즈의 상방 이탈을 방지한다. 상방 이탈이 된다는 다른 이유는 두꺼운 주변부 때문에. 주변부가 윗눈꺼풀에 걸려 올라가므로. 자, 두꺼운 주변부가 눈을 뜰 때 윗눈꺼풀에 끼어가지고 올라가니까 상방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얘를 얇게 만들어서 처방해주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렇게 해주면 움직임이 좀 좋아지면서 좋아진단 말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착용감이 양호해지게 된다. 자, 마이너스 모양 렌즈 디자인, 마이너스니까 원시용 렌즈에 해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50디옵트의 얇은 근시용 렌즈에서 가장자리를 조금 더 두껍게 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중심 잡기를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준다. 자, 다음에 우리가 하드렌즈를 썼을 때 적응하는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시력의 약간 변동, 왜 각막이 눌리기 때문에 그렇고, 유류라면 이제 옛날 용어인데 요즘 용어로는 눈물 흘림이죠. 눈물 흘림이고, 수명은 눈부심이겠고요. 자, 눈물 흘림과 눈부심이 있을 수 있죠. 왜? 착용감, 렌즈가 움직이니까 착용감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손목의 수가 증가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손목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건 괜찮지만 길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적응 증상이 아니다. 자, 이상 증상, 적응이 아니라는 거죠. 초기에 적응 증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 불빛 주변에서 심하고 계속적인 달무리. 이거는 OGD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작아서. 심한 출혈과 자극감. 얘는 베이스 커브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렌즈 제거 1시간 이상 흐릿하게 보인다. 각막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눌린다. 안경 흐림이 너무 길다.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적응 증상이 빨리 사라지지 않고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이거는 이상 증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소프트 렌즈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뭐 굳이 사람 이름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자, 근데 혹시나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처음에는 렌즈의 발달 순서, 렌즈 재질 발달 순서,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 발달 순서는 처음에 유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공막 렌즈죠. 유리 공막 렌즈로 이제 가다가 여기까지 유리 공막 렌즈로 가다가 그 다음에 PMMA가 나와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죠. PMMA로 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하드잖아요. 하드 렌즈. 자, 여기에 있다가 CAB가 나오고 그다음에 71년도에 소프트가 나오고 이제 최근에 실리콘 하이드로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 RGP, 소프트, 실리콘 하이드로겔 이런 순서로 가면 된다. 재질의 개발 순서, 또 발달 순서들 정도는 그래도 센스 있게 봐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소프트 렌즈의 가장 기본은 해마입니다. 소프트 렌즈 얘가 없으면 소프트 렌즈를 만들 수 없어요, 현재. 그리고 얘는 함수율이 38% 함수율을 가지고 있고, EGDMA, 교차 결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에다가 옵션으로 넣어주는 애들을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차 결합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넣으면 넣을수록 교차 결합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많이 사용해지면 딱딱해진다. 함수율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디비닐벤젠이라고 하는 교차 결합제 종류도 있다. 디비닐벤젠이라는 있는데 얘를 제일 많이 쓰죠. 이만 또 잘 기억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해마에다가 기본 해마에다가 이제 옵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애들은 다 옵션인 겁니다. 옵션을 위해서 뭘 넣어줄 거냐. 근데 옵션을 넣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EGD, MA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잘 섞여요. 자, MA는 함수율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쓴다. A 하나 더 붙어도 함수율 더 증가고요. 근데 M이 하나 더 붙으면 함수율이 저하되는 대신 강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PMMA 생각하면 강도가 증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연관지어서 보실 수도 있고, NVP라고 하는 건데 얘는 친수성과 함수율을 모두 증가시키고 싶을 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스틸렌이라고 있는데 얘는 소수성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옵션 사항은 여유가 되면 외워놓으면 좋고, 아마 조금 까다롭게 나온다고 문제가 하면 이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A나 MMA, MVP 정도까지는 이 세 개 정도는 그래도 눈에 익혀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다 얘가 함수율이 저하되고 강도가 증가되는 애니까 좀 더 차이가 있어서 생각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DK 산소 침투성이라고 하고, DKT는 산소 투과율, 비율, 다음에 EOP는 당년산소 배분율, 함수율, 수분성, 이렇게 우리가 관련된 용어가 나와 있다. DK는 산소 침투성이라고 하는데 재질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DK가 상승하고, 또 하나 더 함수율이 높아지면 DK도 높아진다. 이거 두 개의 내용은 연관지어서 기억해 놓으시고, 자, 단위는 뭐 이렇게 돼 있고, D는 확산계수, K는 용해계수, 뭐 이거는 문제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DK가 증가한다는 내용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DK가 많으면 다공성 구멍이죠. 렌즈에 구멍이 많으면 DK가 높아진다. 다공성의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이기 때문에 실리콘을 쓰면 다공성이 많아서 DK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DKT는 산소 투과율인데 침투성을 렌즈 두께로, 중심 두께로 나눈 값이죠. 나눈 값.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 두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거의 평균 두께다.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렌즈 도수가 높아지면 두꺼워지고 DKT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자, EOP 당년산소 배분율이라고 하고, 이 문장 잘 기억해 놓으세요. 각막과 콘택트 렌즈 사이에 눈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퍼센트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각막 부종을 방지하려면 EOP가 9.9%, DKT로 봤을 때는 24.1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연속 착용 렌즈를 착용해서 잘 때 끼려면 EOP가 18%, 즉
DKT가 87.1 이상은 나와야지만 잘 때 끼고 자도 되는 렌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EOP에서는 이런 이 정의에 관한 거, 정의 또는 이 퍼센트 수치 몇 개 있는 거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함수율. 자, 함수율은 얼마나 물을 머금고 있냐라는 겁니다. 함수된 물의 무게를 비율로 나타낸 거다. 나타낸 거다 정도. 혹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해주면 되죠. 수분 다 먹은 거랑 다 먹은 거 분해, 다 먹은 거에서 다 마른 거 빼가지고 나누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 함수율 나올 겁니다. 혹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는 자, 물을 많이 머금는다. 함수율이 높다. 물을 많이 흡수한다. 자, 그러면 재질의 강도는 저하되죠. 왜? 물처럼 될 거니까. 근데 물을 흡수할 때 물만 있는 게 아니죠. 물속에 있는 침전물도 다 흡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물에 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DK는 증가될 수 있고, 함수율이 낮은 경우에는 물 자체를 흡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DK가 당연히 낮겠고, 나중에 말랐을 때 많이 마르게 되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밑에 걸 외우는 것보다는 이 위에 하나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율을 이용해서 FD의 분류 4가지 그룹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봐둘게요. 자, 4가지 그룹으로 나타냈는데 1, 2, 3, 4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낮은 번호, 그러니까 낮은 번호는 비이온성이고요. 자, 다음에 홀수는 저함수입니다. 그러면 짝수는 고함수겠죠. 그 다음에 높은 번호는 이온성일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 또는 홀수, 낮은 번호 이렇게만 또 외워도 되니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이온성과 비이온성 무슨 말이냐면, 이온성이 되면 단백질을 잘 끌어들이기 때문에 단백질 침전이 잘 생긴다. 즉, 소프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렌즈에 생기는 침전물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렌즈는 웬만하면 비이온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비이온성 재질로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소프트 렌즈는 대부분 다 비이온성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함수율은 저함수냐 고함수냐를 언제 또 분류하냐면, 건조안에 따라서 건조안이 있는 사람은 저함수를 추천합니다. 왜? 안 그래도 눈에 눈물이 부족해서 건조한 사람한테 렌즈가 물을 많이 머금는 고함수를 추천해주면 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함수를 추천한다. 그러면 건조안이 있는데 단백질 침전물이 평소에 많이 생기는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1그룹에 해당하는 렌즈 종류를 선택해 추천해 주시면 되죠. 비이온성은 지방 침전은 잘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은 하드렌즈에서 많이 나타나요. 하드렌즈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지방이기 때문에 소프트로 해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죠. 이런 거 분류할 수 있으면 좋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저함수와 고함수 이거 비교하는 문제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꼭 보기도 봐야 되는 거니까 봐두시는데, 자, 고함수라고 하시면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파손이 쉽고 피팅하기 어렵고, 물은 또 그 물이 많을수록 금방 또 마르죠. 흡수도 빠르지만 마르는 것도 빠르다. 그다음에 관리용액도 흡수를 할 거기 때문에 독성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대신 DK가 높다라는 좋은 점은 있고, 착용감은 좋죠. 왜? 물이기 때문에,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물에 가깝기 때문에 착용감은 좋을 수밖에 없죠. 침전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고함수를 확실하게 외우든 저함수를 확실하게 외우든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비교 문제 거의 한 80%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성, 고체 표면에 액체가 젖는 정도 또는 액체 표면과 고체 표면을 이루는 접촉각으로 이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정이니까 정이 눈에 익혀 놓으시고, 당연히 착용감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0도에 가까울수록 신수성이다. 0도에 가까울수록 신수성이 된다. 이 정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프트렌즈 또는 하드렌즈 제조 방법, 소프트렌즈 굳이 안 해도 만드는 방법. 선반절삭법은 주로 하드렌즈 제조법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토릭 소프트 만들 때도 쓰죠. 토릭 소프트 만들 때도 쓰는데 주로 하드렌즈 제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렌즈 내면은 구면 형태다. 하드렌즈 생각하면, 하드렌즈는 베이스 커브 한 방향만 결정하는 거니까 내면이 구면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생각해보면 알 거고, 각막 곡률에 따라서 내면을 먼저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면이 구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굴절력에 따라서 전면을 가공한다. 선반, 쉽게 말하면 칼을 이용해서 깎는다는 뜻입니다. 직접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조각하듯이 깎아낸다라는 거니까 다양한 디자인은 작업할 수 있다. 각막 곡률에 따라서 다 커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드렌즈 할 때 좋은 거고요. 하지만 하나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어렵고, 표면의 강토 효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표면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반절삭법은 하드렌즈 만드는 방법이란 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하드렌즈의 특성을 다 갖다 놓으면 특징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하드렌즈는 개개인별로 피팅을 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 대량 생산 당연히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요. 자, 다음에 원심 회전 주조법, 회전력을 이용한 방법인데 스핀 캐스팅이라고 하죠. 캐스팅이란 말은 주조법인데 앞에 주형이 들어가면 주형 주조법, 그냥 캐스팅 회전시켜서 만들면 회전 주조법. 주로 소프트 렌즈 만들어내고요. 틀에 몰드라고 하는 틀에 모노머 해마를 넣고 회전 속도에 의해서 하면서 자외선, UV 자외선으로 중압한다. 자외선으로 중압한다. 전면은 항상 구면, 도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은 항상 구면이고 후면은 비구면이 되고,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가 뭔가를 탔는데 회전이 빠르면 주변부로 쏠려가죠. 자동차 탈 때 생각하면 커브 돌 때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후면 곡선이 더 스티프하게 되고 중력 쏠려간다. 이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프트 렌즈 방법이니까 당연히 대량 생산은 가능할 수 있죠. 대량 생산 가능하다. 그래서 피팅 시 렌즈의 직경만 고려한다. 이래서 일회용 렌즈들이 다 이렇게 거의 다 나오죠. 다양한 디자인 불가능하다. 일회용 렌즈, 지금 팩 렌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형주조법. 여러분 이거는 아마 모의고사를 친 거에 따라서 본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틀에 있고 위에 이렇게 생긴 뚜껑 눌러 다음에 여기다가 용액 떨어뜨려 가지고 넣고 옆에 자외선으로 중압하는 그림 그려놓고 이거 뭐냐라고 나왔던 문제 본 적 있으면 그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또는 열을 이용해서 중압할 수 있고 전후면 전면과 후면 틀 속에 해마를 주입시켜서 중압하는 방법이고 여기에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굳어가지고 그러면 얘를 떼내가지고 연마란 말은 부드럽게 만들어서 날카로운 부분 부드럽게 만들어서 물을 흡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프트 렌즈 형태를 만든다. 당연히 대량 생산 가능하겠죠. 붕어빵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틀만 만들어 놓으면 대량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양한 디자인은 어렵죠. 제작비들은 다 대량 생산 가능하다. 일회용 렌즈, 병 렌즈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전면과 후면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지만 다양한 제작을 못한다. 한번 만드는 거는 괜찮지만 다양하게는 못한다. 자, 소프트 렌즈의 장단점. 이거는 누구랑 비교한 거냐면 하드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착용감 좋고 스펙타클블로 한글로 풀면 안경 흐림이죠. 왜? 안경 흐리면 왜 나타나냐면 각막을 눌러서 굴절력이 교정 효과가 변하는 건데 소프트는 누르질 못하니까 현저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착용하기가 좋다. 이 말 바꾸면 적응이 쉽다 이렇게 되죠. 활동량이 많은 스포츠에서 착용하기 좋다. 이런 것들 있고. 자, 단점은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디케이가 낮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은 디케이가 높은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해마 재질, 하이드로겔 재질의 소프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들의 위험 요소이 높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해부학적 기초검사. 우리가 할 때 기초검사 해야 되는 것들 가시홍채 직경, 정확하게는 수평 방향을 측정한다 그래서 HVID라고 하죠. 이렇게. 자, 렌즈 전체 직경. 전체 직경은 소프트는 HVID 더하기 2, RGP는 빼기 2mm를 계산해서 전체 직경을 1차로 결정하면 된다. 자, 동공 직경을 측정하는 이유는 어두운 조명에서 측정을 하는데 렌즈의 강압부 직경 OGD였죠. 얘는 어두운 조명의 동공 크기보다 1, 2mm 더 크게 한다. 그러니까 OGD는 어두운 조명 동공 직경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1, 2mm를 기억할 게 아니고 크면 된다. 각막 공률계 케라토미터나 ARK로 찍은 걸 가지고 하면 되고 수평 수직 베이스 커브 중에서 약주경선 그러면 밀리미터에서는 큰 값, 디옵터에서는 작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주경선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 그림에서는 밀리미터 큰 거, 디옵터에서는 작은 거니까 얘가 되겠네요. 얘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무시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 275가 각막 난시량이 된다. 각막 난시량이 된다. 그리고 각막 난시는 무조건 약주경선의 축을 그대로 쓴다. 기억하시고 마이너스 275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안검열폭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의 수직 높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안검의 수직거리, 렌즈 직경과 디자인 결정할 때 쓰는데, 주로 직경 결정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이 작으면 렌즈 작은 거, 눈이 크면 렌즈 커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거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 자, 몇 개 더 해야 되나요? 한 4-5개 더 하면 되네요. 자, 그다음에 안검열이 크면 큰 거, 작으면 작은 거 해주면 되고, 항상 12시 방향이 살짝 12시 방향 살짝 가리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기준이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고, 자, 다음에 눈꺼풀 장력, 윗눈꺼풀 장력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장력이 세다. 타이트하단 말이 장력이 강하다. 강한 경우에는 직경을 작은 걸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렌즈가 날려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순목 횟수, 정상적인 순목 횟수는 분당 10에서 15초 정도만에 하고 15회 정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물 평가는 눈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는 시르모 검사, 페놀레들실 검사, 이게 두 개가 대표죠. 눈물막의 안정성, 다른 말로 질을 평가할 때는 BUT 또는 NIBUT 두 개 같은 건데, BUT란 말은 접촉을 하는 거고요. NIBUT는 접촉 없이, 그러니까 플로레신이나 이런 접촉 없이 하는 거를 말한다. 이 마이어선 깨지는 거 보는 거는 NIBUT가 되겠죠. 자, 베이스 커브 결정할 때는 온K에 의한 방법은 평평한 경선의 곡률 반경, 다른 말로 약주경선을 선택해서 온K 값, 약주경선 기준값에다가 플러스 0.7mm 정도 하면 소프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결정할 수 있다. 하드는 여기다가 이걸로 우선 처방해서 피팅 평가를 해서 바꾸죠. 소프트는 여기다가 0.7mm 정도를 더해서 결정하면 된다. 자, 정정한 거리 아까 나왔지만 요렇게 이거 넘을 때 해주면 되고, 자, 덧댐 굴절 검사는 자, 만약에 처음에 300에다가 추가 덧댐 값이 이렇다. 전체가 450이 넘었다고 얘를 보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덧댐 값이 400이 넘을 때 변화시켜 주는 거다라는 거. 어쨌든 이거는 하드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실수 없이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선에서 첫 번째 파트 1은 여기까지 해서 잠시 끊었다가 하고 파트 2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전체 정리한다, 벼락치기에서 한 번 더 들어본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어갈게요.